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박상원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지윤 변호사, 강신영 채널A 국제부 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증인 소환에 불응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을 했는데요. 먼저 오늘 출석하는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정으로 하는데 잠깐 왼쪽 발을 좀 저는 듯한 모습, 그리고 오른쪽 눈을 좀 절 때마다 깜빡이는 모습, 고개가 이렇게 비뚤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통증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불출석했고 오늘 자기 재판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강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발가락 통증이 계속 이제 재판 불출석 사유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거기에 통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나온 것도 그런 연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같은 법정에 있는데 오늘 출석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눈을 감고 지금 이렇게 설설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왔다 갔다 흐느적거리면서 지난번에 한번 휘청거렸는데 오늘도 지금 잠깐 휘청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인지 실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가 가깝습니다. 저 차에서 내려가지고 절로 저기가 계단도 아니고요.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그걸 잘못 뛰었 경사로운 거죠. 경사로죠. 경사로기 때문에 잘못 뛰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식사를 많이 안 해서 그렇게 빈혈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주 짧은 거리이기도 하고요. 휘청거리는 모습을 2번 정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조금 약간의 어떤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측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휘청거리는 모습, 그 딸 정유라 씨의 그 폭탄 발언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심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변호인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지금 최순실 씨 명의로 있는 미승 빌딩에서 딸인 정유라를 쫓아내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렇게 압박을 해서 결국 자기들한테 다시 연락을 하도록 하자면 변호인과도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변호인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최순실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을 지금 밖으로 내보내면 어디로 갑니까? 미승 빌딩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손주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손자와 딸을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저는 저 걸어가면서 눈을 감았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눈 감고 가보세요.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념에 빠지고 고민이 많다 보니 옆에서 붙여가니까 아마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심란하니까 걸음걸이도 힘이 빠졌겠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약간 흔들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게 건강상의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심리적으로 어떤 고통 이런 부분들이 생각에 빠지고 눈을 감다 보니 결국 걸음걸이가 약간 조금 휘청거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포스트에는 기자들이 카메라 영상 취재 기자들이 항상 저 자리에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본인이 찍히고 있는 걸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고 싶다는 거를 최순실 씨가 계산을 하고 확실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이 재판의 전 과정에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물론 이제 최순실을 위한 변명을 굳이 하자면 최고의 정점에서 급추락을 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건강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뭐 딸 문제도 겹쳐 있고 하지만 이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한다면 저는 그러면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역사적 재판 아닙니까? 역사적 재판이고 굉장히 우리가 지금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뇌물 사건이 아니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재판에 임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단순한 무슨 사기 사건이나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카메라를 통해 주시하고 있을 때 어떤 자세로 내가 이 재판에 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최소한 진지함은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법정에 출석을 안 한다든지 최순실 씨처럼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갖는 실망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데 어쨌든 좀 많은 국민들이 재판 과정에 실망하는 것은 이 두 분의 태도가 국민들에게 주는 상처에 비하면 지나치게 좀 그 개인적 어떤 수준에서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은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처음 검찰에 출석했을 때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자 이제 예전에 특검 사무실 그때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를 억지로 얽히고 있고 아이에 대해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주는 일종의 메시지 창고로 이용을 했었단 말입니다. 예. 하지만 사실상 정유라 씨가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폭탄 증언을 하면서 굉장히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변호사가 정유라 씨를 설득을 하려 해봤지만 오히려 내 의지를 하는 것인 만큼 나를 건들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자기한테 결코 유일하게 이끌어가지 못했을 텐데 네. 이걸 어떻게 좀 전환을 시켜야 될까 그게 아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모습을 저 구치감 통로를 들어가는 저 모습으로만 잠깐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법정을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 대법관 회의가 그렇죠.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요. 오늘 대법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법정을 이렇게 촬영하거나 중계를 못하게 돼 있고 직전에 이제 재판장 허가에 따라서 재판하기 전에 촬영 같은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한 번이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1분 씨 30초 정도. 예. 네. 저 장면. 그 장면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죠.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된 게 원칙인데 또 헌법재판소는 2013년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도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문제 제기가 됐는데 지난달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법원은. 설문조사까지. 하고 한 68% 이상이 되니까 오늘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지금 저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네. 하는 게 조금 맞다. 많은 어떤 판사들이 하는 게 맞다는 68%로 예. 되니까 오늘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간단합니다. 규칙을 바꿔버리면 사실은 당장부터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막 이러면 다음에 만약 오늘 통과가 된다 그러면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터는 이게 중계가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판사들 상대로 여론조사한 거 아닙니까? 네. 선거공판 문제입니다. 예. 선거공판 문제는 왜 문제가 됐냐면 저도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재판 과정을 특히 이런 문제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다만 지난번에 우리 구속영장 발부할 때 영장 판사가 누구였냐에 따라서 댓글 폭탄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사도 인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전 과정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나 이 선거공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보안 장치들이 있지 않는다면 판사도 하나의 사람인데 예. 어떤 정치적 사건 같으면 입장이 뭐 각 일일 지지층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사생활이 피폐해질 수도 있다. 또 그 결심 공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들이 마련하는 것이 일단 그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재판이 공개되는 게 맞습니다만 피고인의 또 방어권 또 이렇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등을 고려해서 오늘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없었는데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재밌는 장면들이 연출됐고 재밌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 증언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 옆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내 이름은 박근옥. 어제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였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는데 먼저 이 삼성동 자택에 대한 새로운 그 진술서가 공개가 됐죠. 네, 당시 삼성동 이 자택을 중개해준 그 공인중개사 분의 진술서가 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됐는데 네. 거기에서 실제로 이 집을 계약하러 온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씨의 어머니죠. 이 고 임선희 씨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임선희 씨가 실제로 여기 이 집을 보러 오면서 뭐 삼성동이나 역삼동, 뭐 논현동 같은 집 8곳을 보러 갔고 예. 그중에서 이곳을 찝으면서 이곳이 굉장히 경호에 유리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분이 임선희 씨가 맞다라는 분명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집을 한 8군데를 보러 다니면서 삼성동 집, 그러니까 1990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이사를 갔던 그 집을 이제 임선희 씨가 계약을 했는데 네. 그건 사실 조금 알려져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표를 갖고 와서 이사를 하는데 이름을 옥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건 그 가방에서 임선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민등록증을 꺼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잖아요. 예. 아니 가족이 아니면 대체 주민등록증을 안 주잖아요. 안 주죠. 박사님 예. 저한테 주민등록 주시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었다는 임선희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하는 부분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 더 황당한 것은 그걸 꺼내서 공인중개사한테
이 사람의 이름으로 살 겁니다. 또 근혜양이 여기에 살 겁니다까지 얘기해놓고 실제 구입자 이름에는 박근옥으로 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매매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번호를 쓰고 이름은 박근옥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무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예. 공인중개사한테. 그래도 끝까지 박근옥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좀 가리고 싶었나 보죠. 그러려면 주민등록번호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으면 등기부 등본에는 그 사람 이름과 그럼요. 연관된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민등록증을 직접 가지고 가서 매매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러면 저 임선희 씨가 저 돈을 전부 다 본인이 어쨌든 지불했잖아요, 수표로. 예. 그렇다고 그 수표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서를 하고 본인이 또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잘못되죠. 공문서 위조잖아요. 네. 그런 행동을 했으면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거죠. 예. 왜 임선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수표의 돈을 임선희 씨가 지불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어떤 경제 공동체나 아니면 가족과 같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하는 부분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박근옥, 그러니까 옥자라는 글자가 왜 들어갔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집주인도 벌써 90년 전에 부동산 중개인이 그렇죠. 90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오래된 됐는데도 거죠. 네.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박근옥? 왜 박근옥이었을까? 정말 희한하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전모 씨가 이 오래된 것들을 어제 증언하면서 정확하게 박근옥을 기억한 거는 본인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최진명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렇잖아. 그때는 부동산 명의신 그게 없었습니다. 명의신탁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사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법 자체가 아직 통과됐거나 아니면 그 직후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주민등록증까지 주면서 또 이름은 박근혜가 아닌 박근옥을 적으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봤고 좀 문제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냥 실명으로 하든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살던 장충동 집이 6억 원 정도였는데 이 삼성동 집이 10억이 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선희 씨가 혹시 이 돈을 좀 보태준 것 아니냐, 좀 이런 의혹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동 자택에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 출처를 놓고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현재 2년 전에 6억 원 됐던 그 장충동 집이 그만큼 올라서 그 가격만큼 해서 그걸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게 2년 만에 4억 5천이 오른다는 게 그 예. 당시에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임선희 씨가 사실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84년도에 갔다가 이제 90년 넘어가는 사정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과연 여기서 임선희 씨가 돈을 일부 주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임선희 씨가 자기가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뭔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좀 감추기 위해서 이름을 좀 가명을 쓴 게 아닌가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일부 줬는지 아니면 정말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이 돈 내 돈 할 거 없이 그냥 같이 놓고 같이 사용해서 이제 공동지갑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얘기잖아요. 임선희 씨가 사실 90년도에 10억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수표를 처음에 계약금, 중도금, 그다음에 잔금까지 딱 3번에 수표 석 장 끊어와서 딱딱딱 지급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계좌이체라는 게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당시 그 정도 재력을 갖고 있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이제 최태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유라로 끝나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 씨 일가의 관계, 예. 네. 경제 공동체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관계는 아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굉장한 역사적 미스테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2006년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치열한 경선이었다고 하는 MB 대 박근혜 경선에서 이 문제가 처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당내의 경선위원회에서 이걸 청문 비슷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월간지들이 한월간지가 굉장히 심층분수 취재한 바도 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불거져 왔는데 이게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강제로 이제 봉합돼서 역사의 창고로 들어가나 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통해서 다시 이제 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재판에서 특검 측은 어쨌든 경제 공동체를 입증해야 이 뇌물죄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전모가 밝혀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최대의 스캔들로 아마 역사적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것이고 네. 뒤에 많은 호사가 역사가들이 이걸 이제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하는데 어쨌든 이 과정이 최근에 이제 보수성 중심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특이한 정신구조에 대해서 실망감이 막 노중되는 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면서 굳이 박근옥이라고 해달라. 다 끝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무언가가 숨기고 싶은 그렇죠. 뭔가가 밝히기 싫은 그렇죠.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굳이 계약서에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이름을 박근혜에서 해를 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것을 심리상 본다면 뭔가가 감추고 싶은 바가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장충동 집이 3억 올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집 사는데 그 돈과 대리인을 통해서 이거 갖고 살아 하는데 거기 왜 굳이 박근혜를 박근옥으로 고쳐야 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혹시 뭐 갑자기 든 생각이긴 한데 하도 그 최순실 씨 그 일가가 개명을 많이 했잖아요.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에 이제 가까웠으니까 정치 시작한 지 또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혹시 잘 되기 위해서 개명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데. 글쎄요. 최 씨 집안이 워낙 개명을 뭐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짐작한데는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이 토론 속에서 밝혀질 수도 없겠지만 뭔가가 세상에 드러나면 불편한 뭔가 거대한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잘 생기지가 않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까 말한 이건 세계의 미스터리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것이고 이 진실의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 이후에 지금까지의 이 최 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부분은 정말 이거는 뭐 호사가들의 궁금증을 넘어서서 규명돼야겠지만 규명이 될 건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대단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무튼 이번 진술 조서를 보면은 굉장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물론 수표긴 합니다만은 수억 원짜리 수표를 개인에게 일일이 맡겨놓고 그렇죠. 자기 보고 알아서 계약을 하고 예. 주민등록증을 가져가고 이서도 자기 맘대로 하고 예. 굉장히 가까운 솔직히 앵커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몇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맡기시겠어요? 예. 그렇죠. 이걸 봤을 때는 이번 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순실 씨 일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하는 그런 증거가 안 될까 싶습니다. 예. 네,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였냐 역사적 미스테리로 남을 것 같다고 하셨었는데요. 최순실 씨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정인과 피청구인 대통령이 어떤 동거래 한 적이 있습니까? 옷값뿐이 없습니다. 정인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채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인이 돈을 대신 갚아주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정인과 피청구인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 그러는데 이해관계를 같이 한 일 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전혀 없다. 옷값밖에 대납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집값 무려 10억이 수표를 통해서 부동산 중개인 매수인에게 갔던 정황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 증언은 허위로 판명날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옷값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옷값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순실 씨 얘기인데요. 옷값 후려치기라고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옷값.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었던 여러 복장들 최순실 씨가 직접 골라주고 짓도록 한 건 알았는데 옷값을 그나마 깎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옷값 얘기는 사실은 이 강모 씨 그 의상실 디자이너입니다. 네. 디자이너가 했던 얘기고 그 진술서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공개가 됐는데 예. 그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98년부터 의상실 그 비용 같은 것들을 최순실이 다 줬고 예. 심지어는 이제 그 특히 취임식 할 때 그때 옷 만들었는 거는 취임식. 그 옷은 사실은 한 아래 위로 저 복장. 예, 저 복장입니다. 예.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 원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위에 건 한 200, 밑에 건 100 정도라고 이제 부탁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의상실에서 만들 때는 네. 저 숙색 코트가 2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100으로 이제 최순실이 네, 후려쳤다라고 반값을 깎았네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 증거들도 다 그런 거 일맥상통합니다. 과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하고 어떤 관계인가?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입증이 거의 됐어요. 문영표를 통해서 문영표 전 장관을 통해서 그 지원했던 부분이 됐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데 삼성 측에서는 뭐 재단이라든지 어떤 승마 그런 건 다 입증이 됐는데 과연 그러면 최순실한테 갖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갖는 거랑 똑같은 거냐? 이거 부분이 지금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집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지금 옷값 얘기를 하는데 이 옷값 자체가 박 전 대통령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지 최순실 주머니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홍모 씨가 그런 증언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왜 이재용 부회장 입에 그 재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상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뭐 급여고, 원단비고, 월세고, 관리비고 전부 다 최순실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저분이 이제 운전기사, 최순실 씨의 또 운전기사의 또 부인이에요, 또. 네, 맞아요. 그분이 대통령 의상실에 근무를 했죠. 예. 근데 저분이 지금 급여, 원단 비용, 월세, 관리비 모두 다 최순실이 직접 현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의상실의 운영 주체 또 의상비의 지급 주체는 최순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옷이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 생각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옷값을 최순실이 대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왜 최순실이 만약에 생각을 최순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은 본인의 비서관이나 보좌관이나 아니면 정식 계좌를 통해서 보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본인이 쓰는 모든 가구라든지 옷을 특별 지원금인가요? 그 청와대에 쓰는 돈 있잖아요. 그 돈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서 본인에 관련된 건 본인이 쓰겠다고 본인 돈을 쓰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 돈을 쓰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운영비나 이 돈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직접 가져가다 주거나 아니면 은행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아무런 직책도 없는 최순실이 그 돈을 가져가 줬다?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더 황당한 것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된 이후에 윤 전추가 2천만 원을 들고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지금 강모 씨라고 하죠. 강 씨를 불러서 2천만 원을 주거든요. 그건 덮기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최순실이 계속 줬다가 보도 후네요. 보도 후네요.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청와대에서 직접 지급한 것처럼 2천만 원을 주면서 퇴직금 쪽으로 써라. 그리고 계약금. 그러니까 저 장소를 빌릴 때 썼던 보증금으로 써라라고 2천만 원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인이 헌재에 가서도 그 말을 해요. 최근에도 준 적이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은 결국 최순실이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었고 또 저 장면도 보세요. 최순실 옆에 윤 전추와 이영선 행정관이 있었어요. 전 행정관들이. 그 있는 상황에서 돈을 최순실 지갑에서 나와요.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만약 윤 전추나 이영선이 있었으면 당연히 청와대 직원이 줘야죠, 돈을. 그런데 저 두 사람 옆에서 보좌하고 있고 최순실이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는 걸 보면 이건 분명히 청와대에서 지급했다고 보기 힘들다. 결국 최순실이 자기 돈에서 지급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뇌물죄 성립의 제3자 뇌물죄 공여가 돼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보다 좀 더 큰 차원이 있는 게 저 화면이 이제 고영태가 몰래 카메라로 찍은 것도 아닙니까? 이제 국정농단 파문의 시작이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하고 G20 갔다 왔을 때 이제 영부인의 옷 문제가 우리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옷이 아니고 한국 패션의 어떤 트렌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쟁력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패션 능력의 홍보일 수도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강점 중에 여성 대통령이었는데 왜 여성 대통령의 의상을 우리나라 좋은 브랜드도 많은데 공개적으로 오히려 패셔너블하게 외국 나갈 때 당당하게 뭐 A사 제품도 입었다가 B사 제품도 입었다가 우리가 연예인들 심지어 그 공항 패션도 뭐 협찬을 하는 마당인데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김기춘 실장 말대로 적어도 국가 안보의 기밀사항인지 저렇게 컴컴한 밀실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이 쭉 뭐 도열하고 최순실 지갑에 돈이 나오고 저 옷을 누가 만든 것인지 뭐 저게 도대체 한국 패션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국민들은 알 수도 없는 베일의 사회진. 그러니까 저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정부가 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상징적 코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장점이 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성 대통령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홍보 그 수단을 가지고 가장 최악의 어떤 상황의 그림들을 제공해내는 저 희한한 능력이 정말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고 도대체 왜 저런 사고를 가졌을까라는 것이 참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결국 저 장면이 상징적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만일 저 의상 비용이 정말 청와대 특설동이라든지 특별 비용이었다면은 그 돈을 최순실 씨가 자기의 쌈짓돈처럼 쓴 것처럼 된 거고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의문처럼 최순실 씨가 실제로
의상비를 내준 거고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빠진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이 청와대에서는 윤전추 전 행정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을 통해 옷값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냈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었는데요. 윤전추 전 행정관의 헌재 증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상 대금 직접 지불한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의상실에서 대금은 미리 통보를 받아서 집행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피청구인이 직접 저에게 주었습니다. 뭐 카드를 줬습니까? 현금을 줬습니까? 현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봉투를 받았습니까? 주셨습니다. 예. 서류봉투처럼 이렇게 봉투에 우편 담아주시면 봉투가 제가 네. 예, 노란 일반 이런 좀 조그만 거 서류봉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봉투의 내용이 돈인지 뭐 소류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이제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돈을 의상실에 갖다 주어라. 다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돈 준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해요? 최근에도 주었습니다. 올 연말도 주었습니다. 추 전 행정관이 최근에도 줬어요. 네. 연말도 줬어요. 혹시 그러니까. 최근에 준 거고 연말에만 준 게 아닌가, 몰아서 준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 당시에 보도됐던 부분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청구인 측에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물어본 부분은 어떻게 딴 거는 기억 못해 이것만 기억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최근에 줬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보도가 됐고 그 부분은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줬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되 나머지 부분을 부인하기 위해서 아마 윤전추 전 행정관은 저렇게 지금 진술한 걸로 보이는데 아마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뭐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요.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돈이 대부분 최순실을 통해서 대납이 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집값도 어머니가 대납해주고 옷값도 대납해주고 모르겠습니다. 뭐 200만 원짜리 옷을 100만 원 깎아서 했으면 최순실 씨가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나라의 국격을 생각해서 정말 취임식 때 입은 옷을 최순실 씨가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될 텐데 거기를 뭐 돈을 깎고 말고 혹시 깎아갖고 그게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아까 박소연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거를 어두컴컴한 곳에서 대통령 의상을 만든다는 것도 누가 만든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잘. 예, 고영태 씨가 만들었는지 그렇죠. 뭐 가방도 알 수가 없어요. 가방도 고영태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성, 그 사람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가방 만드는 전문성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뛰어난 디자이너들이나 좋은 회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들을 활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저렇게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기들만 모여가지고 만들고 그 돈을 지급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요, 저게 얼마나 국정농단의 아주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부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난받는 이유예요. 그걸 좀 잘 깨달으시고 재판에 열심히 출석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예. 국민이 원하는 거 바로 그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여기서 논의가 안 된 부분은 그 실제로 옷을 만든 디자이너 분이 이제 한 진술이 있는데 항상 최순실 씨에게 돈을 받았는데 최순실 씨를 항상 청와대에서 만났고 또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몰래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짓 경찰로. 이게 만약 떳했으면 왜 사람들이 없는 곳까지 굳이 들어가서 몰래 돈을 줘야만 했을까? 그거에 대해 이제 답변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까도 끝이 없는 국정농단의 뒷이야기들 저희가 법정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올 때마다 이슈투데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